대한민국에서 열린 세계인의 축제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다시 만나는 등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런데요.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있었던 중요한 순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창 올림픽 스포츠 경기도 재밌었지만 네. 그보다 어쨌든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졌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른바 이제 백두혈통의 강남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남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그 검은 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이제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친서 문재인 대통령만 봤다는 거죠. 그 내용이 참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평창 올림픽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족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가 제일 영미. 영미가 제일 재미있었고 가슴에 남고, 방금 백두혈통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게 사실 뭐 북에서 김일성 일가를 떠받들려고 이제 만든 표현이어서 그대로 쓰면 고무 찬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보통 이제 그 표현하기로 최고 지도자 직계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처음이니까. 그렇죠? 김씨 일가가 올 거라고는 사실은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상상은 했어도 실제 올 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왔죠. 그러니까 검은 가방 말씀하셨는데 그 검은 가방을 참매 2호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수행원인 김성애라고, 이분이 이제 통일전선부 통전 책략실장, 우리로 따지면 정책실장쯤 될 텐데요. 그분인데 김성애 실장은 2차 고위급 대표단에도 내려왔었죠. 대남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 1차 때 와서도 뭐 이를테면 뭐 이낙연 총리가 내는 점심밥 자리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말 많이 하기 좀 그렇겠죠. 그렇죠. 신비주의 전략을 계속 턱 들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성애 실장이 많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65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조평통 서기국 부장 시절에 지금 우리 그 통일부 차관하고 있는 천혜성 당시 통일정책실장하고 실무자급에서 회담을 하기도 한 아주 베테랑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방에 담겨 있던 친서를 이제 청와대 방문하던 날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갔죠, 이쪽에. 내용이야 문재인 대통령만 아시는 거고, 최고 지도자 사이에 오간 서신이니까 거기에 뭐 구구절절하게 많은 얘기가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선굵은 원칙적인 얘기들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뭐 이를테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민족적 경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또 잘 되길 바란다 인사도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관계를 앞으로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선 굵은 메시지를 거기 담아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제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가는지 저도 이제 답답하고, 뭐 제가 그쪽 분야 취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이 분야 좀 밝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지금 재선 의원 하면서 정책위원회 이제 수석 부의장, 그러니까 실제 집권 여당의 당정 회의도 여러 차례 참석을 하는 홍익표 의원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 알지도 못하고 또 확인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내용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분석과 추정까지 좀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겠느냐, 친서에 뭐라고 썼겠느냐 했더니 김정은의 신년사 기조를 아마 담았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도 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남북이 이제 좀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담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비핵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자는 평양으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제 구두로 했으니까 그것도 친서에 담았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고 북한의 어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아서 정중한 표현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더군요. 네.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친서라는 형식까지 동원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그간의 어떤 긴장상을 좀 완화하는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북미 관계였습니다. 북미 간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막식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사전 리셉션을 주최를 했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마주 앉게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무례를 저질렀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이 만나기로 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2시간 전에 북한 쪽에서 먼저 약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한 방씩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9일날 이제 대표단이 와서 평창에 가서 리셉션 참석을 하고 개막식 참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10일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제 방북 초청 의사도 밝히고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임도 밝히고 뭐 환담도 하고 그다음 10일날 또 내려가서 또 경기도 관람하고 그렇게 했죠. 11일날 이제 돌아갔고요. 그 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9일 오후 일정 9일 오후에 리셉션장에서 네.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튿날 북이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북미 접촉하기로 했던 걸 취소를 통보해 왔다라는 건 사실은 미국 쪽에서만 워싱턴 포스트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고 네.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딱히 뭔가 이 일이 분명히 북미 간에 뭔가 모종의 사전 조율이 있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답변은 안 해주고 있고요. 북쪽 반응이 재밌는데요. 네. 엊그제 저 노동신문에서 아주 찰진 표현으로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돌미륵도 포복 절도할 망발이다. 망발이다. 네.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2차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와서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요. 북미 접촉 가능성은 그래서 개막식과 폐회식 두 번에 걸쳐서 상존했고 특히 2차 고위급 대표단의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이 네. 내려오면서 혹시 저 NSC 쪽에서 이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오니까 같이 이렇게 좀 만나는 것 아니냐, 통역도 데리고 왔다는 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결례로 삼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일본에서부터 그런 행보를 보였죠. 반북 행보를 보였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제 천안함 전시관도 가고 거기서 탈북민들도 만나고 또 미국에서 억류됐다가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숨진 원비어 대학생 네. 원비어의 부친도 데려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면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북으로서도 실제 사전에 무슨 모종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아마 펜스 부통령이 보인 행보를 보면 괜히 대화하러 가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밌는 거는 그런 이제 외교적 무례라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남북 단일팀 들어올 때 일어나서 박수도 안 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펜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미 접촉을 내가 일부러 피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상호 간에 서로 쌍방과실이라 이거예요. 북쪽도 우리한테 와서 걔들이 얘기하고 싶었으면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했으면 나도 그 인사 받았을 텐데 걔들이 안 와서 나도 안 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남북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논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펜스의 행보 자체 아까 정인환 기자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대화하기 전에 뭔가 좀 확실하게 태도 같은 거를
좀 더 꿇어라 이제 이런 식의 좀 그 효과 같은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으로서도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해가면서까지 펜스를 만나야 되느냐? 북한을 좀 아는 전문가들은 그런 분석을 합니다. 펜스가 미국 대통령 대신 온 상징적인 부통령이라는 인물이지 이 사람이 한반도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면은 약간 굴욕적이라도 북한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 틸러슨 같은 사람이었더라도 북한이 아마 좀 약간 굴욕감을 감수하고 그래도 만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스,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 대신 온 펜스 전문가가 아닌 또 실권자도 아닌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뭐 아예 그 무릎까지 꿇어라 이렇게 하려는 미국 태도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다. 그래서 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뭐 펜스를 패스했다 뭐 이런 뭐 약간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도 하더군요. 네. 펜스 패스. 네. 강하게 나가는 건 북한이 좋아하는 역할이죠. 그쪽 전문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먼저 와서 인사하면 나도 인사. 이거는 뭐 네.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러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나이로 따지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0살이니까 그렇죠. 김여정한테 한 얘기인가? 어쨌든요. 어쨌든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아마 제일 바빴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올림픽 기간 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남북 정상회담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북한의 제안을 약간 조금 머쓱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뭐 북미 관계 속도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아마 메인 프레스센터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질문을 아마 스포츠 매체 기자가 했다고 해요. 제가 네. 현장에 갔다 온 동료 기자들한테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좀 안 맞는 질문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의도된 발언이 그렇죠. 아니었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 그 느낌도 없지 않겠죠. 왜냐하면 10일에 김여정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제 대통령 방북 초청을 합니다. 네. 그죠? 친서를 전달하고 방북 초청을 하니까 이거는 3차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사는 시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건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건이란 뭐냐면 방금 지적하신 북미 간에 모종의 대화가 있지 않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이 정상이 만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지금 국제적인 대북 압박 공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을 비추면 또 한미 공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들 남북관계 전문가들 중에 좀 시니어 그룹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소정자가 있어요. 네. 옛날 솥이 이제 다리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위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 이 한미, 남북, 북미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솥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라는 거죠.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하나만 약해도 솥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남북미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양자 관계가 동시에 잘 굴러가야만 남북 관계가 이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6.15하고 2007년 14. 당시에도 보면 사전에 북미 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2000년 6.15가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북미가 잘 굴러가니까 남북 한미도 잘 맞춰서 굴러간 것이죠. 2007년 14선언도 그에 앞서서 213 합의라고
일자 회담의 원칙을 북핵 폐기의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까 이행 방안을 담은 2.13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해 임기 말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대통령이 강조하는 여건은 바로 그런 부분일 것이고 1, 2차 고위급 대표단 내려왔을 때 공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를 좀 조속히 임해달라 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지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반도 관련 발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건을 조성해서 이 부분을 크게 얘기하고 성사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다는 쪽에 네.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보면 잘 나오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절한 거냐 아니면 신중하게 하자는 거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석하고 싶은 사람 해석하도록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이 발언은 이쪽 민주당 전문가들 얘기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다목적 용이라는 거죠. 일단 미국하고 일본을 향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서둘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요. 또 북한을 향해서도 그 뭐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막 그렇게 빨리 할 생각은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고요. 또 이제 국내 여론이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한테는 제가 정상회담 그렇게 서둘러서 할 생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줬고요. 실제로 좀 보수적인 성향 언론사에서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마음이 놓인다. 네. 이렇게 실제로 뭐 국민들을 그렇게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향해서도 이거 그렇게 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아주 다목적용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게 좀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더군요. 그 사전에 그렇게 치밀하게까지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후에는 지금 그 분석해 주신 그 효과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일본 쪽에도 그렇고 대북 메시지도 있고 국내 정치적인 또 지지자 또는 저 반대 진영에까지 고루 속도가 화급히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 카드는 남북 관계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카드였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적절히 잘 받아 안았고 그날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에서 그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올바른 여건을 조성해 성사시키자는 쪽에 방점이 성사 쪽에 네, 성사 쪽에 좀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토요일에 발표를 할 때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도 안 되고 10개월 정도 돼가는데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번 하면 임기 안에 한 번뿐이 아니라 복수의 정상회담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14 정상선언에 보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자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탄탄한 반열에 올려두기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멈춰진 채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14의 주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아련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고 싶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가고 싶겠죠.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정말 전쟁 위기에 치를 떨어야 했으니까. 근데 요 발언 하나로 지금 성환용 선배 분석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행보가 되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틈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절묘한 한수는 절묘한 한수였다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그런 얘기는 계속했죠.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이제 연장선상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속담 한마디로 정말로 큰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후반, 종반으로 치달았을 때 북한에서 이제 폐막식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고요. 그때 온 사람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역 전범이 어떻게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느냐, 통일대교를 점거를 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당시에 보고서도 냈고요. 네. 뭐 많은 의혹과 논쟁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끊이질 네. 않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도 2월 28일 오늘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출동한 잠수정은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정으로 네.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찰총국장이 이제 김영철이었죠. 네.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소행이 맞느냐? 이런 질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당시 연어급 잠수함 출동에 관여했느냐?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뭐 다들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죠. 승조원 104명 중에 사망, 실종 포함해서 46명이나 우리 군 장병이 희생이 됐으니까 당시에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서 정부가 말한 건 북한의 어뢰 공격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북의 소행으로 저도 이 송영무 장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정부가 당시에 조사를 제대로 하질 못해서 서둘러서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희생된 장병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분들이 희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가장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못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근한 예로 군사기술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은 또 따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군사 전략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북한이 우리 잠수정을 동원해서 우리 군함을 어뢰로 공격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군사 도발.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장병이 46명이나 희생됐고 그러면 당시에 우리는 반드시 보복 응징 타격을 했어야 됩니다.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교전으로 수십 명이 죽고 다쳤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지키는 유엔사가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말하는 걸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지금도 이 유가족들한테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문제와는 별개로 김영철 개인에 집중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2014년에도 뭐 이번에 다 알려졌지만 2014년에도 김영철이 우리랑 군사당국 회담을 했고요. 대표로 나와서 또 연평 포격 사건의 주역이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에 가서 아시안게임 2014년에 폐막식 보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도 아주 환영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김영철은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북한 같은 1인 체제에서 정찰총국장이라는 개인이 마음을 먹고 나만의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책임은 그럼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물어야겠죠. 그런데도 김영철 개인에 대해 문제 삼아가지고 남북대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실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발목 잡아서 정쟁을 하려는 것 뿐이지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하고 협상하는 거지 친구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친구랑 놀아야죠. 친구랑 놀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히 좀 덧붙이자면 음모론은 그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87년에 대한항공 858기 그 폭파 사건이 있었고 그 범인이 김현희 씨죠.
그 당시에 이제 마유미, 네. 이제 북파 공작원인데 김현희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항공 사건 자체, 폭파 사건 자체를 음모론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고요. 또 최근에 2014년에 세월호도 뭐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저게 저렇게 된 거다 이런 그런 음모론. 여전히 세월호 의혹이 남아 있고요. 과학적으로 100%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 확인을 했고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그 당시 이제 국제조사단에서 조사를 뭐 충분하진 않지만 할 만큼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은 왜 김영철이 져야 되느냐? 그 부분은 뭐 정윤환 기자가 설명한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좀 도를 지나친 지금 시위와 항의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좀 배경이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부터 이제 김여정이 온다 할 때부터 그 전부터 평양 올림픽이다. 그래서 네. 이제 워낙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색깔론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했어요. 근데 마침 또 무슨 비트코인 사건도 터졌고 최저임금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좀 연초에 하락했었는데 단일팀 논란도 있었고 단일팀 논란 네. 컸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를 좀 끌어내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 자유한국당 신이 났죠. 그래서 이제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색깔론 치를 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거꾸로 더 올라갔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자유한국당 지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 평양 올림픽 공세를 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다급하죠. 근데 거기다 이제 김영철까지 온다고 하니까 뭐 더 좀 세게 이렇게 하는 지금 하는 행태가 거의 그 태극기 부대 수준 딱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절박감, 물론 이제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정당에서 어떤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는 어떤 반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작동을 했겠습니다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라도 좀 더 강하게 이른바 좀 극우 성향의 그 표. 그래도 일단 좀 긁어 모아야 되는 아쉬운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합리적인 성향의 합리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 또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아예 좀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좀 약간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절박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태극기 부대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 동원이 통일대교에 좀 됐었잖아요. 거기 이제 풀 취재를 갔던 타사 동료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극기 부대 열성 회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태극기 부대를 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자기들 사진만 찍고 간 것 아니냐고 이런 불평을 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과연 정치적인 득실에서 이게 좀 득이 되느냐 이건 확신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은 됩니다. 이게 국내 여론을 자꾸 그렇게 분열시키면은 국내 정치적인 부담은 현 정권이 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좀 국격이라고 할까요? 품격 이런 측면에서도 좀 부끄러운 일이죠. 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넘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비공개로 이제 만났고요.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까지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뜻을 이제 나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그거 역시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폐막식 당일에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만났다고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장소는 평창 모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소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저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는 거죠. 1시간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나눴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북쪽에서는 경청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상당히 많은 얘기를 그 중에 이제 방금 질문한 것처럼 이 비핵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기존의 북쪽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남쪽이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를 얘기를 하자니까 왜 북미 간의 문제인 핵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데 이게 뭐냐고 판을 깼어요. 상당히 민감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동안. 그런데 이번 2차 고위급 회담 내려오면서 외무성 당국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최강일 그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을. 남북 관계에서 외무성이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단 한 거. 뭐냐면 남북은 같은 민족이고 통일로 가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이게 북쪽의 기본 입장이에요. 네. 근데 외무성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이 여기 오면 안 돼요. 근데 왔어요. 외무성이 뭘 하냐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한과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말씀했던 그 협상의 입구에 네. 동결을 놓고 협상의 출구를 비핵화로. 이제 폐기로 네. 비핵화로 삼는 2단계 요 방식이냐라고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그거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그게 했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를테면 그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던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방법들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겠죠. 근데 9.19 공동성명은 초기가 뭐냐면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처음이 뭐냐면 동결 수준이 아니에요. 동결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동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네. 그 다음이 불능화. 이거 이제 사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영변 냉각탑 폭파하듯이 그 다음이 이제 폐기거든요. 그 단계까지 쭉 가는데 상응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면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를 하고 북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북의 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참가국 전체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 보따리가 쫙 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물론 네. 정치적인 선언이고 기술적으로는 더 가야 될 측면이 있겠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선언을 할 정도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북한테 줄 선물을 쫙 뒤에 놓고 와서 대화하자고 하면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예전에 저 비핵화 단계에 있었던 선물 보따리 중에 이를테면 평화협정 체결하자. 우리 저 긴장감 높이지 말고 또는 뭐 북미 수교하면 일단 설린 우호 국가인데 뭐 코피 작전이라도 하겠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구를 굉장히 넓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동력을 받아서 협상을 힘있게 밀고 나가자. 뭐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북한한테 아주 비핵화 일정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던지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번에 내려보낸 사람들이 이제 김여정, 김영철 이런 이제 이른바 그 정권 내부의 실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교란용으로 내려보냈을 리는 없고요. 그게 아니고 가서 남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뭐 엄청난 묘수풀이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정인환 기자 얘기한 그 2단계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또 북한이 이제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호소를 좀 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미국하고 대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양해도 구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앞으로도 공개하기 어렵겠죠. 뭐 그런 좀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좀 많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이제 고스란히 최고 존엄에게 북한의 최고 존엄에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자, 어제는 또 평창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이제 열렸습니다. 네. 계속 이제 남북 회담 접촉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접촉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일정이 좀 나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고 네. 어제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 회담에서 이전에 합의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전에 합의했던 것은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지난달에 패럴림픽에도 150명 네. 예술단 응원단 포함해서 150명 정도를 남쪽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술단 응원단이 다 빠지고 선수단하고 대표단하고 해서 한 20여 명 정도만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미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서 우리 정부도 선선히 받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옛날 같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응원단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예전처럼 열광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좀 촌스럽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런 걸 뭐 저간의 사정을 이제 자기들식 표현으로 총화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1월 9일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게 1월 9일에 장관급 리선권 북쪽 조평통 위원장하고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한 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북쪽에서 내려오고 우리 같이 한번 잘 민족적 경사로 치러보자라는 게 하나 있고 이항 사망이 문제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이제 이항에 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군사당국 회담도 좀 해서 네. 군사적 긴장도 좀 완화시키고 또 뭐 이상가족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북이 좀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각급 회담을 성사시키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후속 회담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삼항에서는 이런 후속 회담을 열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또 지속적으로 열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후속 회담들을 만들어내려면 장관급에서 또 만나서 또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2차례나 왔다 갔고 지난번에 1차 대표단 왔다 올라갔을 때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쪽 표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령적 지시를 했다고 네. 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왔을 테니까 우리 쪽의 얘기를 잘 가지고 성현 선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직보가 가능하고 아주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모두 다 보고할 수 있는 수위의 인물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평가를 북쪽도 나름대로 한 다음에 추가적인 제안들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북미 관계 쪽만 좀 곁들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2가지 과제가 있죠. 이 남북 관계를 계속 해가면서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북미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그런 어떤 중매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얼른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직접 만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안부로 예단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약간 낙관론에 가까운 전망은 지금 미국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약간 혼란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탐색적 대화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른바 그 비핵화,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화는 그건 좀 지금 하지 않겠다. 그건 북한이 좀 더 확실한 비핵화 의지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탐색적 대화는 한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간 대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이 핵을 좀 동결 내지 폐기로 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얘기를 해줘야 명분이 네.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 견적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북한 미국이 갈등을 오히려 좀 부추기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계산하는 참모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 또 좀 비둘기파 참모들도 뭐 없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당신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 연임되는데도 유리하다. 이제 이런 설명 같은 것이 좀 되면 북미 간의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뭐 제가 물론 약간 낙관론에 가까운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이 유불리를 지금 아마 따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낙관론에 한 표를 보태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답지 못하다. 그 중에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정책이거든요. 외교정책이 없어요. 뭐 정상회담장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 등을 밀치고 상석에 가려고 한다거나 뭐 손을 잡아당긴다거나 정상 간 통화하다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거나 기행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잡지 못하다. 외교적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북미가 대화를 하고 북이 지난해 그 많은 도발을 했는데 올해는 도발을 안 하면 이것이 중간선거에 좋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좋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론이 하나 있고 사실은 방금 두 가지 지적하신 게 우리 당국자들도 내심 바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정도로 절박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상황이. 북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해주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해주면 북미 대화가 성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표현을 북이 비핵화를 얘기할 때 대외적으로 해요. 김일성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는 북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비핵화로 가기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도 비핵화다라는 것을 이 독트린 차원에서 선언하는 게 되니까 그거 하나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 미사일 시험은 없다. 이게 일종의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선언이죠. 근데 재밌는 건 조선신보라고 제1총련 기관지인데 거기서 이미 그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한국 대화 민족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가 그러겠니? 뭐 이런 유가 나왔는데 이게 좀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리가 꿰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재버릇 개 못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더라도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운전자로는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세스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겠죠. 만만치 않은 두 파트너를 한자리에 불러 앉힐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